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터러시들이 있습니다. 문학 리터러시도 있고, 이해 리터러시,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문서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터러시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식은 모두 교과서나 책에서 습득하고 또한 내가 아는 지식을 표현하는 것도 글이나 그림이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지식의 습득 방법도 다양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카톡이나 밴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하여 많은 문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업무 능력이나 학업 능력은 문장을 이해하고 문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암기하는 능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암기보다는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빨리 찾고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도 모두 출력을 해서 직접 수업 시간에 제출했지만 이제는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달할 수 있고 가상의 수업 공간에서 과제로 제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는 디지털을 읽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값비싼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에 맞는 장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서 학습 능력의 차이가 생기고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높여나가야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카톡이나 밴드를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친구분들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 디지털을 활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한 가지 일이 다른 작업의 영향도가 작았습니다. 즉, 타이핑을 할 때는 문서 작성만 하면 되었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잘 기억해서 입력하면 되었는데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라 디지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친숙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요즘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배속에서부터 디지털을 배운 것 같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모든 기기 및 서비스를 별다른 교육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크릿 브라우저입니다. 시크릿 브라우저 외에도 게스트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콘텐츠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아이디입니다.
이 내용을 듣는 학생분들도 생소한 개념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아이디는 소셜 로그인에도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G 수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소통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수업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던 많은 물건 및 도구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노트북이나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지 않아서 예전에 하던 방식을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업무 방식이나 일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디지털 잘 모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업무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니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것보다는 높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신입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로 이메일을 성의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첨부 파일만 달랑 보내는 학생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리포트를 책상 위에 던지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메일은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회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면 하루 종일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너무 격식 높은 행동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이메일은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는 정보 유출입니다. 인터넷보다 디지털 세상은 더 빠르게 정보가 유출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유출되면 몇백 명한테 피해가 가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순식간에 몇백만 명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유명한 IT 회사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항상 조심하고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도서관이나 복사하는 곳에 가면 많이 보는 실수입니다. 바로 로그아웃 안 하고 사용하던 PC에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메일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요즘에는 SNS 계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나 학교에서 본인의 평판에도 나쁜 영향이 있겠죠. 네 번째로 너무 쉬운 비밀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리는 경우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비밀번호 관리는 우리 집 대문 비밀번호처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외부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은 순수하게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이 허술하니 언제든지 와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세요 라고 떠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은 복잡한 방법이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해킹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디지털을 잘 몰라도 밖에서는 아는 척해야 합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설명드린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내용도 많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랜섬웨어에 걸려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모르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내용은 학습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문제입니다. 아는 친구가 보낸 이메일의 실행 파일 안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로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나 모르게 설치가 되면 PC의 모든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이 파일을 볼모로 잡아서 비싼 금전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도 중요하고 이메일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무제한의 구글 드라이브를 평소에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시크릿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외출하면서 자기 집 문 열어놓고 나가는 사람은 없죠. 문을 열고 나가면 도둑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 도망갈 것입니다. 유치원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부모가 항상 문단속을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도 긴 현관 비밀번호를 잘 외우고 사용합니다. 유치원생도 잘하는데 학생 여러분은 인터넷 사용하고 로그아웃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내용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의 정보도 유출이 됩니다. 범죄의 목적으로 특정 정보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내 PC가 아닌 다른 사람 PC나 공용 PC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시크릿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게스트 모드도 있지만 시크릿 브라우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축키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N키를 누르면 배경이 검은색인 브라우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작업한 내용과 로그인한 내용은 브라우저 창을 닫으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작은 정보도 남기지 않으려면 게스트 모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크릿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외부에서 나의 PC가 아닌 다른 사람 PC를 사용해야 할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PC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시크릿 브라우저보다 게스트 모드로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무에 있는 직원이나 학생이라면 배포하기 전에 꼭 시크릿 모드에서 해당 콘텐츠가 대상자들에게 잘 보이는지 확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가 잘 못 되어서 대상자가 해당 콘텐츠를 열었을 때 보이지 않으면 실망이 큽니다.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와 게시트 모드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 장표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시크릿 모드의 단축키는 꼭 기억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N.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아이디입니다. PC에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내 PC에 있는 것은 모두 내 파일입니다. 파일을 생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PC에 있으면 애가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계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계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PC 비밀번호만 알면 PC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관리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인터넷 시대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네이버 계정이나 다음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했다가 브라우저로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했죠. 카페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었고 글을 쓰고 채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는 대부분 하나의 인터넷 아이디만 사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 아이디로 카톡이나 밴드를 사용했고 네이버 아이디를 물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디에 이메일처럼 생긴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네이버로 다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아이디로 클라우드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또한 네이버나 구글의 로그인 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에 소셜 로그인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메일 주소라 부르지 않고 클라우드 아이디라 불러야 합니다. 어차피 이메일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아이디별로 이메일이 소유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들도 모두 소유권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할 때에는 개인별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클라우드 아이디, 학업에 사용하는 학교용 클라우드 아이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용 클라우드 아이디. 경우에 따라서는 취미 활동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어도 복잡하지 않고 분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학교별로 클라우드 아이디가 여러 개씩 만들다 보니 개수만 따지면 5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구글 드라이브 스프레드시트에 잘 정리해서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할 때에는 브라우저 로그인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자신만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에서만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브라우저 로그인은 클라우드 아이디를 각각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차이가 구분이 안 되신다고요. 장표를 보시면 여러 개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열려있는 각각의 탭에서 다른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 때 유출이 많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야 하는 것을 실수로 학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외부 공유 드라이브에 올리면 큰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별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방법은 화면에서처럼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계정 관리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추가로 사용하는 학생은 각각의 모니터에 다른 클라우드 아이디 계정의 환경으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추가 모니터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윈도우 10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소셜 로그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브라우저로 분리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이메일처럼 생겼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 도메인으로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인지 회사나 학교용처럼 도메인용인지에 따라서 기능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에서의 작업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개인 계정에서 만든 모든 콘텐츠를 개인용이고 소유도 개인이지만 학교나 회사와 같이 도메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도메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도메인 계정에 소유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에서는 회사와는 달리 개인이 평생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G Suite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은 인터넷 아이디도 있지만 클라우드 아이디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클라우드 아이디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됩니다. 직장 업무는 회사용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개인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에게 파일을 공유할 때에도 어떤 용도의 홍길동에게 공유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유받은 파일도 홍길동은 해당 클라우드
아이디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중요 문서를 개인용 클라우드 아이디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클라우드 아이디는 생긴 것이 이메일처럼 생겼고 대부분 이메일 주소로도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하여 소셜 로그인하는 방법은 OAuth 2.0이라는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서비스로 소셜 로그인에서 청원을 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소셜 로그인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입니다. 아쉽게도 구글은 지원하지 않네요. 클라우드 아이디가 이메일처럼 생겼지만 꼭 이메일 주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이디로 작성하는 클라우드 콘텐츠는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텐츠는 단 한 명의 소유자, 그리고 고유의 인터넷 URL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에는 상대방의 클라우드 아이디의 수정, 보기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콘텐츠는 다른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조회하고 작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친구에게 전달하려면 메일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USB로 복사했지만 이제는 친구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물어보고 조회 권한을 주면 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도 조장이 문서를 생성하고 팀원들의 클라우드 아이디에 권한을 주면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조회 권한이 있다가 권한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해당 문서를 볼 수 없겠죠. 권한이 있는 문서와 파일만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문서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지나서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방문 설명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소통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메일이나 행아웃 외에도 특정 문서에 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심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무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구글 플러스로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교수님이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리면 자동으로 내 스마트폰에 알람이 나타나고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됩니다. G Suite에서 다양한 소통 방법을 확인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세요. 기존 방식보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도 소통 예절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강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업무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디지털의 소통 예절입니다. 상호간에 약속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간에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통이 잘 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런 것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입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오늘 잘 배워보셨습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이제는 많은 부분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